자, 계속 이어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법률행위는 법률 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법률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률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법률행위가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이고, 이런 계약 같은 것들이 성립했다 이렇게 돼야 그 다음에 성립을 해야 그 다음에 이게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률행위를 분석할 때의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은. 그러니까 먼저 성립해야 그 다음에 효력 문제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요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뭐냐? 당사자, 목적, 그리고 의사표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률 행위에서는 의사표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라는 세 가지의 하여튼 테두리가 있어야 이건 성립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소송에서도 소송의 형식 요건을 갖췄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먼저 하고, 소송도 이 형식 요건을 갖춘 이후에 그 다음에 유효 요건, 이거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를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러면 뭐 합니까? 각하하는 거예요. 형식 요건이 없으면 각하. 자, 형식 요건은 갖춰졌어요. 근데 딱 실체 관계를 분석해 보니까 원고의 청구가 받아줄 수 없다 그러면 기각, 받아줄 수 있다 그러면 인용, 일부만 받아줄 수 있다 그러면 일부 인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일부 승소라고 부르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성립 요건은 이게 모양새, 겉모양새가 어쨌든 얼개는 갖추고 있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얼개를 갖추고 있다 그러면 뭘 보느냐?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지 효력 요건을 그때서야 검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효력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성립 요건이 없다. 만약에 그러면 이거를 부존재라고 불러요. 부존재. 성립 요건이 없다 그러면 저거는 법률행위의 부존재 이렇게 부릅니다. 부존재.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내가 계약을 하는데 당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예컨대 어떤 물건을 하나 팔고 싶다. 노트북을 하나 팔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사람으로서 당사자가 있죠. 근데 내가 거북이한테 판다. 그러면 상대방이 거북이가 될 수 있느냐? 당사자 요건이 불비가 되는 거예요. 거북이한테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 요건 불비. 그래서 아무리 이 거북이가 똘똘해가지고 나하고 계약서를 썼다 손치더라도 이게 성립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뜻입니다. 자, 효력 요건이 만일에 없다. 성립 요건은 갖춰졌어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성립했다. 즉 법률 행위는 존재하는데 효력 요건이 없다. 그러면 요거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 이렇게 돼요. 효력 요건도 있다. 그러면 유효가 되겠죠. 유효. 그죠? 유효가 됩니다. 그럼 취소는 무효에 들어가는 거냐, 유효에 들어가는 거냐? 취소도 유효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취소도 일단 유효인데 나중에 어떤 특정한 사유 때문에 소급해서 없애버리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 거고, 일반적으로는 처음부터는 유효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 취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왜? 부존재니까 그렇습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성립요건, 그리고 그것이 유효하게 하기 위한 요건을 효력요건 내지는 유효요건이라고 부른다. 자, 성립요건은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입증을 부담하고, 효력요건은 누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반적인 성립요건은 뭐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테두리가 되는 겁니다. 저게 없으면 뭐다? 부존재예요. 부존재. 성립요건이 부존재. 자, 효력요건은 당사자에게 권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만일에 없다면 무효입니다.
자, 의사 능력도 있어야겠죠? 행위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 요거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 이렇게. 그리고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 효력 요건은 몰라도 됩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시험에 나는 경우는 뭐 잘 없지만 그래도 이 중에 외워야 되겠다 그러면 요 정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대리권의 존재, 법정 대리인의 동의, 뭐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의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유언에 의해서 유언자의 사망, 요거는 다 특별 유효 요건입니다. 특별 유효 요건. 자, 참고 법률행위가 불성립하면 무효 취소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 부존재이기 때문에 무효 취소 착오의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이거는 뭐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요. 일부 무효,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은 법률행위에 뭐를? 성립을 전제로 한다. 일단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성립은 돼 있는 거예요. 다만 뭔가 하자가 있긴 있는 거죠. 그뿐이지 어쨌든 존재는 해야 됩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지만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는 아니다 이거예요. 의사표시가 바로 그냥 법률행위냐? 그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법률행위가 그 본래의 법률 효과를 완전히 발생하기 위해서 성립 요건이 갖춰진 다음 효력 요건이 있어야 되겠고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시험에도 납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 매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목적 왜 앞에 보면 당사자가 없죠? 그쵸? 당사자 파트는 우리 시험 범위에 정식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석구석에서 많이 배워요. 가장 많이 배우는 게 미성년자죠. 미성년자. 그쵸? 원래는 저 당사자 파트에서 뭘 배우냐면 인 이렇게 배웁니다. 인, 자연인, 법인 이렇게. 그래서 자연인에는 미성년자, 또 한정 책임 능력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제 법률행위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법인에서는 뭐 비영리, 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배웁니다. 민법에서는.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그거 빠져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목적부터 나와 있는 겁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돼 있어야 되겠죠. 또 장차 확정될 수 있으면 돼요.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는 확정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고 뭐 법률행위 하겠지만 확정되진 않더라도 나중에 이행기까지는 어쨌든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돼야 되는 거 아니고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으면 계약은 유효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의 가능한 것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법률행위 당시부터 애전역이 안 되는 것들, 이게 원시적 불능이에요. 애전역이 안, 그런 거는 하면 안 되죠, 계약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설사 계약을 했다 손치더라도 무효입니다. 성립 요건은 갖춰진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한강에 빠져있는 뭐 다이아 반지 하나를 찾아주세요. 뭐 언제 잊어먹었는데요. 한 일주일 전에.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당사자 있잖아요. 그죠? 찾아달라고 하는 사람. 그죠? 그리고 상대방, 따이비어. 그죠? 그리고 뭐 목적물도 딱 정해져 있고 목적도 의사표시도 있고. 그런데 존재는 한 거예요. 성립 요건을 갖춰졌으니까. 문제는 사회통념상 이게 되겠습니까? 불능이에요. 그렇죠? 그 넓은 한강에서 그것도 바로 전에 빠뜨린 것도 아니고 한 일주일 전에 빠뜨린 걸, 그죠? 다이아 반지 요만한 거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서 법률행위 당시부터 이미 실현 불가능한 것 이런 것들은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무효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을 가지고 판단해요. 사회통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들도 있죠. 이런 겁니다. A가 옥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이 이미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소실했다. 이거 물리적으로 그 물건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원시적 불능이 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는 무효예요. 전부 불능이면 어떻게 되느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 문제가 된다. 이거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건 뭐냐?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계약 체결의 대상이 무효다. 이거는 안 되는 계약인데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래 해서는 안 되는 계약인데 계약을 체결하는데 들어간 비용 있죠? 그거를 책임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물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에요.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부 불능이라면 담보 책임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일부 불능이 되는 경우가 예컨대 뭐 1000평을 매도하는 겁니다. 땅을 1000평을 매도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계약 체결 이전에 이 중에 500평이 포락이 돼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일부 불능이잖아요. 1000평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500평은 이미 포락된 거였다. 없는 거였다. 그러면 일부 불능일 때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담보 책임 문제로 간다 이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느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뭐 대금 감액을 시켜주면 되겠고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일부가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 일부 무효의 법률에 따라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시적 일부 불능이면. 그러니까 일부가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 담보 책임으로도 갈 수 있지만 일부 무효의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일부 무효의 법률은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하지만 나머지만 가지고도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나와요. 자,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이 성립할 당시에는 뭐 이행할 수 있었는데 이행할 때 원래 보통 체결 시부터 이행할 때는 좀 시간적 인터벌이 있죠. 그러니까 요 과정에 요 목적물이 소멸되거나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에는 실현 가능성이 있었지만 법률행위가 성립한 다음에 목적에 불능이 된 것, 요게 후발적 불능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A 가옥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그 계약이 계약 성립 후에 소실된 거죠. 요거를 후발적 불능이라고 한다. 어쨌든 후발적 불능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는 유효입니다. 만일에 이 후발적 불능이 된 사유가 채무자가 잘못한 거다. 채무자는 누구? 목적물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채무자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귀착세라는 건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 이런 거예요. 고의나 과실을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보통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귀책사유 이렇게 불러요. 근데 형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은 아주 엄격하게 나눕니다. 그리고 형법에서는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여러분이 착각하는데 과실범은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아요. 과실범을 처벌하는 경우는 6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6가지 경우. 뭐 과실치사, 과실치상, 과실 뭐 방화 이걸 실화라고 부르죠. 그리고 과실일수 뭐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자,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불능이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가 되고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다 그러면 위험부담의 문제로 비교한다. 위험부담 문제는 이행기 이전에 계약 성립 후 이행기 이전에 어떤 이 목적물에 불능이 발생했는데 이 둘 다 책임이 없어요. 이러면 계약을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 집이 무너졌고 없어졌으니까 이 무너지고 없어진 거에 대한 위험은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되겠죠. 채권자건 채무자건. 요거를 이제 귀속시키는 문제를 위험 부담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한테 그 리스크를 부담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 적법성입니다. 적법성. 자,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라는 걸로 나옵니다. 법규, 먼저 법규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강행법규라는 건 당사자 의사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어떤 의사를 갖고 있던 간에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서만 행위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강행규정입니다. 저 강행규정에 반해서 당사자들이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면 강행규정 위반이다 그래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강행규정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이 강행규정은 다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눈다 이렇게 돼 있죠. 효력규정이라는 건 자, 강행규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만일에 당사자들이 이 강행규정, 즉 효력규정에 반해서 의사표시를 했으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효력을 무효화시킨다 그래서 효력규정이에요. 단속규정은 이 강행규정에 반해서 당사자들이 의사표시를 하고 법률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 법률행위의 효력 자체를 없애진 않아요. 하지만 단속합니다. 처벌해요. 그런 규정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안 된다. 이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효력 규정에 대해서만 무효입니다.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행위가 유효가 될 수는 없다. 왜냐면 효력 규정에서 무효인데 이걸 나중에 인정하겠다 당사자들끼리 백날 얘기해봐야 인정해 줄 수는 없죠. 그렇죠? 만일에 이 추인을 인정하게 돼버리면 효력 규정으로 두어서 무효로 만든 취지가 무색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안 됩니다. 자, 임의 규정은 당사자 의도에 따라 이 임의 규정과 달리 의사표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그런 규정들,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들을 말한다. 그래서 임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해도 그건 유효예요. 유효가 되겠습니다. 뭐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민사재판하고 형사재판 그냥 뭐 간단하게 팁만 말씀드리면 재판의 목적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가끔 질문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재판의 목적은 뭐 정의 실현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민사재판의 목적은 그냥 분쟁의 해결이에요.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이게 민사재판의 목적이에요. 형사재판의 목적은 정의 구현이냐? 아니에요, 그것도. 그거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둘 중에는 뭐 정의 구현이 형사재판에 좀 더 가까운 원칙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더 가까워요. 그게 정의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체적 진실 발견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발견에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얘가 범인은 확실해. 얘가 범인은 확실한데 얘가 범인이라는 걸 밝혀내야 돼요. 그게 실체적 진실이니까. 근데 밝히는 걸 실패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정의 구현 못합니다. 무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죄가 없다 이 얘기죠. 우리나라는 무죄 이렇게 표현하는데 미국은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예컨대 너 이노센트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not guilty라고 얘기합니다. 무죄 판결 내릴 때 얘는 not guilty. guilty가 뭡니까? 죄가 있다잖아요. not. 죄가 있는 게 아니다예요. 무죄가 아니라 얘가 죄를 지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not guilty와 무죄는 뉘앙스가 다르죠? 미국의 not guilty가 형사재판의 그런 그 구현하는 그런 제도의 취지 요거를 조금 더 잘 밝히는 것 같아요. 자,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있습니다. 효력 규정에 위반하면 사법상 효력은 무효. 당사자의 사법상 효력은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력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확정적, 절대적 무효다. 그리고 그 위반은 언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요. 이행기 아니에요. 국유재산에 관한 판례죠. 이거는 판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 공무원이죠.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고 나아가 그 규정들에 위반해서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한 행위 이것도 무효다 이겁니다. 이 제3자도 나는 이 사람이 공무원이 뒤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판 건지 몰랐어요. 이렇게 주장해도 소유권 취득 못해요. 자,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 수수료를 약정한 후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자는 초과분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례예요, 이것도.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체결한 중개 수수료 지급 약정은 전부가 무효다. 이것도 강행규정 위반이라는 거예요. 네, 요거에서 이렇게 비교 판례가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에 중개 수수료 지급 약정은 유효다. 이게 양자의 차이는 뭐겠어요? 앞부분 5번의 판례는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쵸? 중개업을 계속할 의사로 그래서 업이라는 게 써 있는 겁니다. 중개를 계속할 의사로 중개행위를 해서 수수료를 받았다. 이러면 그 사람은
설사 중개사업소를 처음 차려서 이 손님이 첫 번째 손님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거 무효입니다. 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사할 때 뭘 하겠어요? 당신 이거 업으로 할 생각이었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나는 뭐 이걸로 내 생계수단을 삼고자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중개사 사무소 없이 중개 거간 노릇 해가지고 중간에서 뽀찌를 받았다.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다. 그래가지고 조사받을 때, 아, 나는 다른 직업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까지 중개업을 해본 적이 없다. 근데 매도인, 매수인 내가 다 아는 사람이어서, 그죠? 좀 뭐 싸게 팔게 해주고, 또 이 사람도 뭐 저기에서 수고비조로 좀 받았을 뿐이다. 1회. 다음번에 할 생각 전혀 없었다. 난 다른 생업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게 되고 입증이 되면 그 사람은 6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도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요게 신의 측 위반이냐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신의 측 위반이 아니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귀뀐 놈이 성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가 무효의 행위를 해놓고 상대방이 야, 너 약속 지켜 뭐 그랬더니 야, 이거 무효였어 뭐 이렇게 주장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속 규정을 위반해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다 이겁니다. 하지만 처벌은 내겠죠. 자,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관계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 행위가 성립돼서 이행된 이상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다. 요게 이제 그죠? 부동산 실명법의 단속 규정 위반이긴 하지만 사법상 효력은 유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파트가 되겠어요. 판례 위주로 암기하시면 되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강행 규정은 일반적으로 뭐 하지 마라 딱딱 적어놨어요. 뭐 하지마 뭐 하지마 뭐 하지마. 근데 급변하는 사회생활 속에서 뭐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일일이 입법부가 그렇죠? 입법을 통해서 법을 제정하는 거는 불필요하기도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일반 규정을 해석을 통해서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하는 게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각국에. 그래서 103조도 일반 규정이에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이게 뜬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건지 아닌지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례느냐 법원에 가서 갈 수밖에 없어서 판례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법률행위가 개개의 효력 규정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개별 규정이 없다 이겁니다. 하지만 저런 포괄 규정에 어긋날 수도 있다.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이중매매는 반사회적인 행위가 돼서 무효가 된다. 이중매매 있죠, 이중매매. 그죠? 자, 매도인이 한번 1매수인한테 팔았어요. 팔았어. 근데 제2매수인한테 또 파는 겁니다. 이걸 이중매매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1매수인한테 팔고 그죠? 계약금 받고 그 다음에 중도금 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판 겁니다. 1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을 때까지는 아직 이중매매는 아니에요. 계약금의 2배 돌려주면 되니까요. 근데 중도금 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제2매수인한테 또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이전해줬다 그러면 이중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매도인은 배임죄가 돼요. 누구한테? 제1매수인한테 중도금 이상 받았으니까 넘겨줄 의무가 있는데 이걸 팔았기 때문에 배임인데 제2매수인이 이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것은 교사 정도가 되는 겁니다. 교사와 아니면은 공모 공동정범급이 돼야 돼요. 그냥 야 나한테 팔아 이렇게 요구나 제2매수인이 요구나 아니면 권유 요 정도 했다고 해서 배임의 공범이 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사람들 입장에선 얘가 그죠 매도인이 제일 매수인한테 판 거를 알아요. 중도금도 받은 거 알아. 근데 내가 너무 탐이 나. 그래서 아이 좀 일매수인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값을 후하게 쳐줄 테니까 나한테 팔면 안 돼? 이렇게 한번 말해본 것이 공모관계가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교사라는 건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을 꿰어서 범죄 의사를 갖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 둘이 합심해서 공동의 범죄 행위로 나가는 정도
돼야 됩니다. 자,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정해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생명보험 계약은 반사회적 행위가 돼서 보험금 못 받아요. 그쵸? 뭐 배우자를 생명보험에 잔뜩 들게 한 다음에 교통사고로 위장하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보험계약을 뭐 했다. 뭐 이런 거죠. 부첩계약. 부첩관계에 대한 처의 사전 승인. 그러니까 이 부첩계약 맺는 거 당연히 무효겠죠. 그리고 부첩관계에 대한 사전 승인은 뭐예요? 첩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처가 오케이 했다 하더라도 그 오케이도 무효입니다.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해서 첩에 대한 증여. 그러니까 이 첩에 대한 증여는 이 부첩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한 건 싹 다 무효입니다. 유지를 조건으로 한 건. 이거는 증여를 해주면서 너하고 나하고 첩인데 너하고 나하고 나중에 깨지면 다시 내놔. 이런 약정을 맺고 증여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증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지되는 동안에는 증여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효입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서 무효다. 사찰의 독립과 존재의의를 상실케 하는 증여행위 이런 것도 무효가 된다. 그죠? 첩계약은 처의 동의 의무와 관계없이 무효다. 여기 써 있었죠. 예. 자,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다 무효입니다. 여기 써 있었습니다. 자, 불법 동기가 법률 행위 당시에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위가 돼서 무효가 된다. 그죠? 예를 들자면 총포사에 가서 엽총을 한 점 구매합니다. 이거는 뭐 유효한 계약이에요. 당연히. 수렴용 엽총이니까. 그런데 만일에 이 엽총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쵸? 내가 이 엽총을 구매하면 누구를 죽여버리겠다. 죽이려고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엽총을 팔아야 되겠습니까? 팔면 안 되겠죠? 이렇게 동기가 알려졌다. 불법적인 동기잖아요. 사람을 죽이겠다는 불법적인 동기가 매도인한테 알려진 경우에 매도인은 매매해서는 안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범죄 행위를 하는 걸 조건으로 금전 지급하는 것도 무효지만 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도 무효입니다. 또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것, 도박 채무를 부담하는 것, 도박 채무를 갚겠다고 하는 것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자면 이 뭔 얘기냐면 이 얘기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도박 채무를 A에게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갑이 자기의 부동산을 A에게 팔아달라고 합니다. 야, 네가 팔어. 그래가지고 돈 나오면 네가 도박빚으로 가져.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갖고 이 갑은 얘한테 대리권을 주겠죠? 뭐에 대한? 부동산 처분에 대한 대리권. 그쵸? 거기다가 나중에 대금을 수령하면 변제하는 거잖아요. 도박 채무 변제. 그죠? 이거는 무효죠.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처분 대리권. 이거가 무효가 되진 않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해서 돈을 주겠다. 이렇게 급부를 약정하는 것은 무효다 이겁니다. 허위 진술을 대가로. 그죠?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죄로 처벌될 일이죠.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약정한 경우 사실대로 증언이에요. 허위 증언이라면 당연히 그 돈은 무효겠지만 야 사실대로 좀 해줘 말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둘로 나눠서 봐야 돼요. 그 대가의 지급이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재판을 하는데 뭐 전라남도 진도 뭐 여기에 사는 사람이 서울로 올라와서 뭐 이렇게 뭐 증언을 해야 된다. 증언도 꽤 오래 해야 된다. 그러면 1박 2일 정도 이렇게 체류 비용이 들겠죠. 그 체류 비용 상당을 제공해 주기로 하고 그렇죠? 여비를 주기로 하고 뭐 증언을 부탁했다. 와서 사실대로만 얘기해 달라. 이거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은다면 무효가 된다 이겁니다. 넘는다면 그래서 예컨대 뭐 숙식 제공하고 여비 정도 수고비 정도 주는 거를 떠나서 예컨대 뭐 몇천만 원 몇 억을 주겠다 뭐 이런 거는 좀 곤란하겠죠.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해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제3자에게 매동한 경우 도박 채무 부담행위 및 변제 약정은 무효가 되지만
그죠?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 채무, 변제에 충당한 부분의 무효가 한정되고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좀 전에 있었던 판례예요. 그렇죠?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도박 채권자를 통해서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는 것은 볼 수 없다. 자, 반사회적인 게 아닌 거,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무효가 아니다 이겁니다. 뭐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마누라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서받는 대가로 처한테 이렇게 부동산을 주는 겁니다. 근데 니하고 나하고 살면서 이 동안에는 함부로 네가 처분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약정을 걸어뒀다 이거죠. 자,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하다면 의사표시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논할 수 있을지언정, 즉 강박 때문에 뭐 취소 여부를 따질 수 있을지언정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게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는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만일에 의사표시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라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강박이라고 표현한 거 봐서는 그 정도는 아닐 때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죠?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뜻입니다.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 때문에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반사회성을 띄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군사정부 시절에 대표적인 저기가 있었죠. 국제그룹 해체. 거기에서 많이 나왔던 판례인데 이게 뭐냐면 그 옛날에 국보위가 처음에 80년대에 만들어져 가지고 뭐 재벌 기업들 잔뜩 부른 다음에 뭐 통폐합하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럴 때 재산 헌납받고 기업 뭐 헌납받고 뭐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보안사나 이런 데 끌려가 가지고 그죠? 고문당하고 이렇게 뭐 옆에서 비명소리 잔뜩 들리고 재산 헌납에 대해서 사인해라. 그래서 달달달 떨면서 사인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군사정부가 끝났잖아요. 이제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요때 소송이 빗발치듯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그때 국가의 헌납 또는 이거를 어디에다가 매각할 생각이 1도 없었다. 근데 위헌적인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내가 어마어마한 강박 상태에서 이 증여의사 표시한 거다. 그것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무효다 이렇게 주장했더니 그때 재판부도 좀 뭐 희한한 논리를 핀 건데 그때 당시에 강박이 있었던 건 맞다. 강박이 네가 쫄아서 이렇게 증여의사 표시한 건 맞는데 그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라서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뭐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불과하다. 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3년, 10년이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인데 그거는 3년이 지났잖아요. 또 10년도 지났다고 판단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3년, 10년 뭐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니까 전두환 정부가 끝난 날로부터 3년. 그것도 막 그 변호사들이 막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아니, 전두환 정부에서 뺏겼는데 전두환 정부 때 소송을 건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가당한 얘기냐. 그러니까 끝날 날로부터 그냥 사실 끝날 난 날로부터 3년도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소송한 사람도 없고 당연히 주로 소송이 있었던 게 이제 김영삼 정부 시절인데 그래가지고 대부분 기업인들이 패소했습니다. 대부분. 승소한 사람이 국제그룹이에요. 승소한 사람이. 예. 국제그룹이 그 일부 승소를 했어요. 그 유가족이 그 양정모 회장의 유가족이 소송을 해서 일부를 승소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 거기 뭐 이렇게 빌딩 들어오고 뭐 백화점 있고 하잖아요. 그 부지를 일부 찾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공부할 때.
하여튼 고8입니다. 그게 이거예요. 자,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는 민법 103조의 법률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에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명의신탁. 이게 단속규정의 위반이긴 하지만 무효는 아니다. 그리고 노파심에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대법원에서 확정된 그 법적인 개념만 사용합니다. 뭐 군사정부나 아니면은 뭐 쿠데타나 아니면 뭐다 권위주의 정부 뭐 이렇게 한 표현은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이제 옛날에 많은 재판을 하면서 과거 정부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좀 한 게 있어요. 그 규정을 토대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제 사견은 일절 없다는 거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자, 투기의 목적으로 세입자 입주권 15매를 매수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것도 투기의 목적이 있어서 뭔가 삐뚤어한 목적이죠. 단속규정 위반이긴 하지만 무효는 아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 설정을 한 것, 이것도 단속규정 이것도 그 명의신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속규정 위반이긴 하지만 무효는 아니다. 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후 매매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체결 당시에는 몰랐거든요. 체결 당시에는 정상이었어요. 근데 이행기 때 이게 범죄 목적물이었어? 뭐 이렇게 됐다 이거죠. 나중에 매매계약 법률행위 성립 시의 사유가 아니면 무효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종교법인의 주지임명 행위, 이거는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뭐 옳은 행동은 아니겠죠. 뭐 우리나라 사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파벌? 하여튼 종파가 있죠. 우리나라 지금에선 제일 큰 게 이제 조계종, 그렇죠? 그리고 뭐 천태종도 있고 또 이렇게 태구종도 있고 뭐 많습니다. 대부분은 근데 그 절에서는 좀 독특해요. 개인 사찰인 경우도 있고요. 사찰이 개인 소유인 사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직할 사찰들도 있고 조계종 본원의 직할 사찰들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자,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 요거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서 나온 사건이에요.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누군가가 그냥 소극적으로 갖고만 있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하는 거. 임치는 보관이에요. 보관하는 행위는 반사회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아마 노태우 대통령 쪽에서 그 사돈 쪽이었나? 뭐 하여튼 그쪽에 반환 청구 소송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돈 내놔. 내가 맡겨둔 거. 이렇게 했던 소송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 이건 아까 봤던 거고.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는 무효다. 절대적 무효. 요거 중요합니다.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선의 제3자 역시 보호되지 않는다. 선의 제3자라는 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터잡아서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있었겠죠. 그거에 따른 법률 효과가 나타났을 겁니다. 그 법률 효과에 따라서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해서 권리를 취득한 사람, 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설사 앞에 나 이전에 있었던 법률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몰랐어요. 난 선량해. 난 몰랐어. 그래도 권리 취득 못합니다. 또 당사자가 알고 추인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 103조 위반은. 그죠? 나중에 무효행위의 추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 무효행위의 추인도 이 절대적 무효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무효를. 절대적 무효에서는 추인이라는 게 없어요.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이거를 계약을 설사 체결했다 하더라도 채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서로 이행할 필요가 없고, 그쵸? 상대방도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사람을 죽여줘. 그러면 내가 1억 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용역대금이잖아요? 그것도 그 용역을 받은 사람이 야 1억 줘! 요구할 수도 없고, 그쵸? 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돈 주기로 한 애도 빨리 죽여줘 이렇게 요구할 수 없다 얘기입니다. 이미 이행이 됐다. 그러면 그래 예컨대 사람 죽여줘. 그래가지고 이행이 됐어. 사람 죽였어. 1억 줬어. 그러면 이게 불법행위니까 1억을 내가 안 줘도 된다는 걸 아는 거지. 야 1억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1억 준 게 원인이 뭐예요? 원인 자체가 불법한 거에 따라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1억 돌려달라고 못해요. 그죠? 또 머리를 굴리는 거지. 뭐 1억을 주기로 한 게 아니라 예컨대 집을 주기로 해서 집을 줬었다. 그러면 요게 무효니까 무효면은 등기를 내가 넘겨줬어도 요 등기는 무효. 그러니까 나는 소유권을 여전히 갖고 있고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해 볼까? 그것도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돼요.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 이중매매라는 게 있죠. 이중매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일매수인에게 매도했어요. 근데 계약금만 바꾸면 안 되고 중도금 이상 받아야 돼요. 중도금 이상 받아야 됩니다. 잔금 받고 뭐 이렇게 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 매수인한테 계약 체결한 것 갖고도 부족하고 등기까지 해줘야 됩니다. 등기까지 소유권 등기까지 해줬다. 그리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요 둘이 공모 적극 가담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건이 몇 개 돼요. 첫 번째 제1매수인은 중도금 이상 냈어야 된다. 두 번째 제2매수인에게는 등기 이상 등기까지 줬어야 된다. 이행불능이 되려면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적극 가담이 있어야 된다. 요 요건들이 갖춰야 돼야 부동산의 이중매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냥 이중매매라는 거 1매수인한테 팔았다가 그 다음에 2매수인한테 판 거 이거 자체는 유효해요. 그거를 무효로 하진 않습니다. 제2매수인은 취득하고 제1매수인은 그냥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행불능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뭐냐?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매수인에 대해서는 그 뭐가 돼요? 둘 다 배임죄의 공범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둘 다 불법행위자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돼야 돼요. 자, 적극 가담행위라는 건 뭐냐?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 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적어도 매도 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해서 매매 계약을 이르는 정도 알고 단순 요청 정도 갖고도 부족해요. 적극 가담이라는 건 범죄 의사를 일으키게 하거나 거의 둘이 공모 공동정범급으로 이렇게 행위 분담이 있어야 됩니다. 범죄 그 정도 급까지 요구돼요. 자, 매도인 제2매수인의 법률 관계. 자, 만일에 이렇게 무효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2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그죠? 이미 이행됐을 땐 불법 원인 급여에 관한 746조가 적용되니까 매도인은 제2매수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뭐가 돼요? 이행불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제2매수인한테 등기가 넘어가 버렸으니까 매도인이 나한테 못 넘겨줘 등기를. 그러니까 이행불능이 돼버린 거죠. 다만 자, 제2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있다면 그거를 도로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매매대금 줬으니까. 그죠? 예컨대 나는 1억에 사기로 했는데 제2매수인은 2억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나는 1억 주고 2억 네가 받은 거 내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둘간의 관계.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해서 제3자 채권 침해할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제3자의 채권 침해 요거에 따른다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시험에서는 요게 나옵니다.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직접 청구는 안 된다 그러죠?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갑, 을, 1매수인, 병, 2매수인. 이 사람을 대위해서 너는 얘한테 너는 말소하고, 그죠? 그럼 얘한테 돌아오겠죠? 너는 나한테 이전하고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다만 채권자 취소권은 안 된다. 채권자 취소권이란 건 뭐냐면 요 사람이 요 둘 간에 있었던 계약 있죠? 요거를 취소시키는 거. 요거는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면 이것까지는 시간이 걸려. 이 둘 간의 계약이 103조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계약이 있었지만 그게 무효거든. 그러니까 취소할 게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제1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이미 인도받은 경우 유치권 행사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결령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4조. 104조는 103조의 특별규정급 됩니다. 이게 뭐냐? 불공정한 범죄행위는 자기 급부에 비해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상대방에게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것.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고, 이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그냥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질서 위반의 행위 중에 하나를 딱 끄집어서 104조에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자, 객관적 요건. 객관적으로는 급부, 자기가 주는 것, 반대급부, 반대로 받는 것. 요거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그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 거래상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순히 시가 배율에 따라 보진 않아요. 뭐 시가보다 뭐 10배 높다고 해서 이게 불공정하고 한 2배밖에 안 난다고 해서 뭐 리즈너블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판례에 따라서는 시가보다 한 2배 정도 높은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본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시가보다 30배나 높게 샀는데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도 있고 그래요. 예전에는 좀 이런 게 있었는데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뭐였어요? 여러분도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굿모닝 시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동대문에 2000년대 초반에 뭐 동대문 뭐 두탄이 뭐 밀리오렌이 엄청 잘 나갈 때, 그때 여기 뭐 동대문 요 옷 파는 데가 잘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 근처에 굿모닝 시티라고 분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됐죠. 그게 왜 사회적 문제가 크게 됐냐면 미리 분양을 해가지고 분양대금을 받았는데 이게 토지 수용이 다 안 돼가지고, 그래서 사업 일자가 계속 늦어지고 그래서 피해자 양산되고 뭐 난리가 났던 사건이 있어요. 굿모닝 시티 사건이라고. 근데 이 굿모닝 시티에서 그렇게 사업이 지연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알박기. 알박기 때문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알박기 때문에. 왜냐면 굿모닝 시티 입장에서는 어쨌든 요 땅을 사야 시공하고 올리겠는데 이 부지 한가운데 짱 박혀 있는 부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컨대 이게 시가해봐야 뭐 한 예컨대예요. 한 1억에 불과한데 달라는 돈은 한 100억이다 이래버리면, 그죠? 살 수도 없잖아요. 그죠? 1억짜리를 100억에 샀다고 해봐. 그러면 바로 그냥 횡령죄, 뭐 배임죄 이걸로 고소 들어오지. 그죠? 대표이사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안 사자니 아예 시공을 못하지. 강제로 뺏어올 방법도 없고. 하여튼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썰이 있죠, 썰. 자,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 무경험이라는 건 사회 경험의 부족입니다. 일반적인 사회 경험의 부족. 특정 경험의 부족은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죠. 특정 경험의 부족이, 특정 경험은 예컨대 부동산 거래 경험, 이거는 살아오면서 뭐 한두 번 경험하는 게 다일 텐데, 그죠? 주관적, 이 궁박, 경솔, 무경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좋게요. 하나만 있어도. 그리고 궁박은 경제적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궁박도 포함이 됩니다. 입증은 누가 하느냐?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주장 입증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현재 불교형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추정되는 거 아니에요. 입증 다 해야 돼요. 자, 판단.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를 했다 그러면 대리인은 행위를 대신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행위와 관련된 것, 경솔과 무경험 이거 다 행위에 관련된 거예요. 요거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상태에 관련된 거는 본인을 기준으로 해요. 공박 상태. 그죠? 그래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궁박은 본인 기준입니다. 그럼 시점은 언제냐? 판단 시점. 판단 시점은 법률행위 당시입니다. 법률행위 당시. 이행기 아니에요, 이것도. 이행기가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증여계약이나 기부와 같이 저건 일방적인 거잖아요. 증여라는 거 일방적으로 주고 내가 반대급부가 없어요. 기부 이것도 반대급부 없습니다. 저것도 뭐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일방적으로 주고 게임 끝인데. 그리고 또 경매 이것도 예컨대 10억짜리가 낙찰가가 계속 떨어져서 1억이 됐다. 시가보다 10배 차이. 이거 불공정 아니에요. 국가에서 하는 거죠. 해당 사항 없어요 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절대적 무효입니다. 103조의 예시규정인가 그래요. 이것도 선의 제3자 보호 안 돼요. 또 법정 추인 이런 거 안 되고, 그렇죠? 법률행위의 일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일 땐 일부 무효의 법리에 의한다. 요건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이만한데 그 중에 일부에만 104조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멀쩡해. 그러면 일단은 전부를 무효로 하되 나머지 멀쩡한 부분만 가지고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했을 거다. 그러면 그 부분만 유효로 만든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특이하죠. 그죠? 무효행위의 전환 으로 유효가 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이게 시가 차이가 너무 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야. 근데 그 약정한 가격보다 낮게라도 당사자들은 이걸 매매했을 거다라고 의사의 합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낮은 가격으로 매매를 성립시키겠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전환시키는 것 허용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무효행위의 전환은 되는 판례가 있어요. 너무 높은 시가 때문에 104조가 됐는데 낮은 가격이라도 당사자들은 매매할 의사였다. 이게 성립이 되면, 인정이 되면 유효다. 그래서 무효행위의 전환이 된다. 요거 있습니다. 자, 104조 위반은 그렇잖아요. 여기에 그 폭리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으면 얘만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얘는 궁박경솔 무경험 때문에 뜯긴 사람이고 얘만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폭리행위 자체는 104조 위반이 되겠지만 얘는 나쁘지 않고 얘는 나쁘다. 이게 달라요. 103조하고는. 그죠? 어쨌든 104조는 이행 전이면 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서로 간에 청구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행했다면 불법 원인은 얘한테만 있어요. 얘가만 나쁜 애야. 그러니까 폭리자는 얘한테 준 게 있으면 이거 돌려달라고 못해요. 폭리자가 얘한테 준 건. 근데 상대방 얘는 얘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유상행위 한해서 인정이 된다. 요거는 여기 위에 있었고, 그죠? 얘는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얘한테 달라고 못해요. 자, 그리고 이제 법률행위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행위 해석. 자, 해석은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또 이슈도 달라진 거고 해서 요건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력이 합격이다. 내가